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물가 하락 압력, 경제 침체 시기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아직 물가 상승하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까지는 가지 않은 그 시기를 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리플레이션 시기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레이션. 자, 요게 이제 순서가 대강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순으로 가게 된다. 자, 디플레이션은 뭔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뭘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보통은 경제 위기, 경제 축소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축소 시기.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상태겠어요?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거나 어쨌든 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화폐, 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팽창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게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경제 위기. 자, 우리 지금 뭐예요?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엄청난 위기가 왔잖아요. 엄청난 위기가 와서 경제 축소 시기 막 와요. 축소 시기에 막 오고, 야 이게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020년 4월까지 정말 극심한 공포감과 경제적으로, 투자시장적으로도 공포감과 이런 것들을 극심하게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기가 이제 시기상 디플레이션이라고 봅시다. 시기상. 자, 그 국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을 하죠. 돈을 풀기. 왜? 경제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겠다고.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폈고, 여러분 지금도 뭐예요? 바이든 정부의 2100조 원짜리 부양책, 원래는 그거보다 조금 적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든 산등성이를 넘고서 최고 슈퍼 부양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투자시장과 경제시장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가 왜 올라요? 이제 경제 지표 살아날 거다. 코로나도 백신 나왔고 조금씩 뭐 회복되면서, 그리고 풀린 돈이 어딘가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침체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 위기에서 턴해서 아직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물가가 이제 돈을 뿌리다 못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는 인플레이션 상태가 되기 직전까지를 끊어서 봤을 때가 바로 리플레이션이라는 시기예요. 리플레이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끊으면 돼요. 이렇게. 디플레이션은 벗어났는데, 경제 침체와 물가에 대한 하락 압력은 벗어났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오진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우리는 옛날처럼 물가 좀 오른다고 경제부양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했어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했죠. 평균적으로 3%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부양책 계속 쓰겠다 라고 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아직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크게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그 물건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계산상 우리가 느끼기엔 사실 오르고 있지만 생활 물가랑은 달라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리플레이션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물가 하락 압력, 경제 침체 시기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아직 물가 상승하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까지는 가지 않은 그 시기를 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리플레이션 시기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왔을 때는 투자 시장에서도,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이제 약간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있어빌리티를 뽐낼 때, 야, 너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고 아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또 영어로 돼 있다고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 방송에서는 그걸 해체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리플레이션, 아까 디플레이션은 벗어났지만 인플레이션에 가기 전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가 뭐예요? 방금 얘기한 그 부분도 있고, 1번이 그거고 2번은 부양책.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 경제 억눌리는 그 상태에서 항상 부양책은 나와요. 그게 뭐가 됐든 어떤 구조가 됐든 부양책은 나오죠. 부양책을 펴고 있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경제 침체가 왔었으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막 이런 거 계속 나왔었잖아요. 경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경제 침체 시기가 와서 부양책을 펴고 있는 시기인데, 경제 침체는 벗어나고 있어, 수치상. 디플레이션은 벗어났어. 근데 아직 부양책을 그렇게 폈는데 아직 물가 상승은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어.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양책을 펴고는 있는 시기예요. 물가 폭등은 아직 안 왔는. 그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부양책을 펴고는 있는 시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돈을 풀고 있는 시기예요. 아직.
지금 너무 명료하게 잘 보이죠. 바이든 정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2100조 원짜리 슈퍼 부양책 펴는 거. 우리나라도 부양책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지금 지방 지역별로 전부 다 지급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알 수 있죠. 자, 요 리플레이션 시기라는 상태에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리플레이션 시기에 나타나는 투자 시장에서의 거래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가 오르겠어요?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위험자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식. 결국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요 부양책을 펴고는 있지만 아직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뭐겠어요? 아, 부양책을 계속 펴겠구나. 부양책 지금 펴고 있는 것 때문에 돈은 계속 많겠구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금리는 낮고 돈은 풀리니까 투자하겠죠? 그러면 뭘 팔고 뭘 사겠어요? 채권을 팔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특히 장기 채권을 팔겠죠.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가요. 이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더라도 리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그동안 해오던 얘기, 시장에 돈이 풀리면 뭐 해요? 주식 사잖아요. 위험자산 사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를 체크하고 갑시다. 주식 가격이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상품이라고 봤을 때 주식의 매력이 올라가고 채권은 떨어진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금리는 오릅니다. 금리는 오릅니다. 네. 요것만 머릿속에 한 번만 받고 지나가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거를 스토리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왜 그러냐면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실생활에 접목을 해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사실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빚지는 거잖아요. 그 왜 빚져요? 이게 무슨 뭐 개인들 다 빚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업할 때 빚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빚을 지죠. 빚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빚을 지기가 쉬웠어. 반대로 얘기하면 빚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나 주식할래. 주식이 더 돈이 돼. 니한테 이자 받아가지고 언제 돈 버니? 난 주식할래. 몇 배씩 먹을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을 져야 되는, 빚이라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사업을 하든 뭐 하는 그 빚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매력도를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대출해 주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자를 많이 줄게. 나한테 대출 좀 해줘. 나 이제 진짜 많이 줄게. 옛날보다 많이 줄게. 나한테 대출 좀 해줘. 야, 주식보다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예전보다는 이제 더 줄게라고 얘기해야 나한테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죠? 사람들은 빚을 어떻게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요, 이자.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최근의 시장은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3개월쯤 전부터. 금리가 뭐예요? 이자율. 쉽게 생각.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부양책을 계속 펴오는 리플레이션 시기에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는 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주식의 매력도만 계속 오르고 채권의 매력도는 떨어져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채권의 금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저도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결국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올라요. 이 시기가 계속되면.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보통 요즘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을 쓰겠죠.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 시기가 이런 구조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 주식 투자가 화랑이 되면 될수록 이자율이라는 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계속 오르면? 재밌는 게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화랑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B2 얼마예요? B2 21조예요. B2 21. 빚 내서 투자하는 거. 그 이 빚이라는 게 뭐예요? 이자율 내는 거잖아요. 은행이 바보예요? 변동금리로 했겠죠. 그러니까 시중금리를 이자율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자율이. 이 구조에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빚내서 투자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돼요. 빚내서 투자하는. 그래서 제동이 걸려요. 빚내서 투자하는 걸 더 못하게 되니까. 언제? 주가가 잠시라도 더 못 오르나? 라고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끼리, 왜냐면 빚 갚아야 되잖아요. 무한정 내 돈이 아니잖아. 결국 주식시장의 부양책을 통한 폭등은 사람들의 비투는 당연한 거고 그 누가 예측을 못하겠어요, 정부가. 근데 그렇게 가만히 두면 그 B2 때문에 터져요. 결국에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갚아야 될 이자가 계속 늘거든. 언젠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런 구조가 이제 있는 거죠. 재밌는 게.